예, 그 새해 첫 달 잘 보내고 계십니까? 예, 벌써 한 달이 지났네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저희들이 붓다 인사이드 4개의 키워드를 정해서 1월 달에는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디지털 명상, 먹거리, 그리고 여성까지 했고 오늘은 그 참 빼놓을 수 없는 주제죠. 환경인데 참 요즘만큼 각자가 이 환경의 문제를 피부로 느끼고 있는 때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죠? 참 심각한 문제인데 그래서 환경을 오늘 키워드로 선정을 해봤는데요. 뭐 각자 개인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지구촌 전체의 문제이기도 하고 오늘은 그래서 불교적 시각에서 이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뭐 해법을 제시할 것이냐 뭐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을 좀 보시고 시작할까요? This is all wrong. I shouldn't be up here. I should be back in school on the other side of the ocean. Yet you all come to us young people for hope. How dare you? You have stolen my dreams and my childhood with your empty words. And yet I'm one of the lucky ones.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지난해 9월 세계 각국의 정상을 노려보며 거침없는 말을 쏟아낸 스웨덴의 청소년 환경운동가 그레타 툰베리. 어린 소녀의 분노에 찬 발언은 즉각적인 기후행동을 촉구하며 전 세계에 큰 화제를 불러왔다. 중국에서 들어온 미세먼지와 국내 미세먼지가 계속 쌓이면서 농도가 올라갔습니다. 올겨울 들어 처음으로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시행됐습니다. 오늘 심한 추위는 없겠습니다. 다만 중국발 스모그가 유입되며 점차 미세먼지 농도가 짙어지겠습니다. 마스크 없이는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우리의 일상. 그리고 점점 무뎌지는 사람들. 차근차근 작은 실천부터 시작합시다 이러면은 사실 좀 돌아버리죠. 약간 말하기가 싫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상황이 아니거든요. 자동차를 뭐 안 타고 뭐 전기를 뭐 아끼고 해봤자 그냥 이미 게임 끝. 저희가 한 설문 중에서 그런 게 있었어요. 기후변화의 원인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했더니 그런 거 있잖아요. 자연적인 변동에 의해서도 지구가 뜨거워진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되게 놀랐어요. 왜냐하면은 사실 과학자들은 되게 진중해서 항상 확률로 말하거든요. 기후변화는 95% 이상의 확률로 인간 활동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일반 사람들은 인간 때문이라는 응답률이 33%밖에 안 됐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우리는 기후변화에 대한 심각성을 다 알지만 행동하지 않는다. 근데 저는 이 전제부터가 틀렸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정말 기후변화 심각성을 아나? 병든 지구를 위해 이제는 불교가 나서야 한다. 환경 위기는 곧 마음의 위기. 자비와 공생의 실천. 과연 우리 불자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 붓다의 시선으로 세상을 보는 붓다 인사이드. 고통으로 신음하는 지구가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녹색 보살입니까? 지난해 환경 분야에서 이 소녀를 빼놓고는 얘기가 안 됐었죠. 그래서 2019년 연말에 타임지가 올해의 인물로 툰베리를 선정을 했는데 또 최연소로 올해의 인물로 선정이 됐답니다. 그 세상의 어른들을 16세 소녀가 꾸짖는 영상이 참 저도 참 뜨끔하고 뭐 그러네요. 굉장히 이제 진정성이 느껴집니다. 어떠셨습니까? 저 영상 보시고. 개인적으로는 16살 먹은 어떻게 보면 이렇게 아이가 저런 행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사회 분위기 저는 그게 오히려 더 부럽습니다. 그러니까 스웨덴이라는 나라 자체가 야, 저 정도 확실히 선진국 뭐가 틀려도 틀리구나. 우리나라 같으면 아예 저렇게 말을 하고 나오기가 힘들었을 거거든요. 약간 부수적인 얘기였습니다. 툰베리 아버지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러네요. 딸은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나는 솔직히 걱정된다. 뭐 글쎄 그 훌륭한 딸을 둔 아버지의 고민이 느껴지는 말인데요. 우리 박 교수님 어떠셨어요? 네. 뭐
뜨끔하기는 했는데요. 뜨끔하긴 했는데 좀 이율배반적인 생각을 좀 느끼기는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지금 잘못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분명히 동의를 하지만 그게 과연 우리만의 문제일까? 그러니까 무작정 우리에게 기성세대에게 당신들이 잘못하고 있어라고만 얘기할 수 있는 문제인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은 조금 들었습니다. 그러네요. 툰베리 지금 연설을 보셨지만 굉장히 직설적이고 한데 이런 내용이죠. 다시 한번 제가 반복을 해보면 우리말로 여러분은 헛된 말로 저의 꿈과 어린 시절을 빼앗았습니다. 또 정치인과 기업인을 향해서는 계산하지 말고 행동에 나서라 라고 촉구했는데요. 이게 지금 단순히 지금 툰베리 영상도 보셨지만은 느껴지는 게 뭐 한가하게 우리가 기후 변화를 논할 때가 아니라 이제 기후 위기를 논해야 될 때가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게 뭐 지금 툰베리 영상 자체를 해외 토픽 정도로 우리가 치부해버릴 그런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오늘 이제 환경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이 교수님 그 클라이밋 스트라이크 요거를 기후 행동으로들 번역을 하던데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실까요? 네. 보통 이제 스트라이크 그러면 이제 노동 파업에서 나온 건데 근로자들이 직장을 아예 떠나버리든가 아니면 직장을 아예 점거해서 생산 활동을 중단시켜버리는 그걸 스트라이크라고 얘기를 하죠. 그거하고 클라이밋을 합쳐서 이제 만든 일종의 조어인데 그래서 영국 뭐 사전 출판사 콜린스라는 출판사가 올해의 단어 이제 이게 클라이밋 스트라이크라는 단어를 선정했다라고 하는데 아까 툰베리가 이제 학교 가지 않고 거부하는 학교를 이탈해버리는 행위 이게 이제 기후 행동에 속하는 예가 되겠죠. 예. 그러니까 단순히 저 환경을 보호하자, 뭐 기후를 뭐 보호하자, 뭐 이런 차원이 아니라 실제로 파업 수준의 어떤 행동으로서 그죠? 압박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변화를.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이제 실천, 그러니까 행위를 해라. 그렇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제 아까 얘기처럼 이게 단순히 기후 변화의 수준이 아니라 위기니까 실제로 뭐 이렇게 역사를 좀 보면 1970년도에 로마 클럽 보고서가 나올 때 이미 이제 인류가 막다른 골목을 향해서 간다. 그리고 성장의 한계가 이미 시작됐다. 그런 경고를 했죠. 70년대니까 지금 1970년이니까 지금부터 한 50년 전에 반세기 전에 그 경고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인간들이 전혀 반성을 안 하고 이제 살아온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은 우리 기억으로 보면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70년대 공기가 좋았거든요. 좋았죠. 그냥 물도 막 내물 그냥 마셔도 되고 이런 정도. 미세먼지라는 개념 자체가 없었던 걸로 기억을 하죠. 그리고 이 물을 사 먹는다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않았죠. 수돗물 그냥 먹고. 그냥 수돗물 먹었죠. 요새는 공기도 사 마셔요. 그렇죠. 그랬는데 지금 그 몇 년 동안 정말 금수강산이 전부 쓰레기강산이 되고 그다음에 공기 다 썩었고 물 다 썩었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그 인류가 이렇게 환경이 이렇게 뭐 심지어 아까 기온 얘기를 했는데 10,000년 동안에 1도 상승한다는 게 과거에. 그런데 지금 100년 만에 거의 1도 0.85도 이렇게 상승해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환경이 악화되는 속도가 굉장히 빨라졌다. 그렇게 그거는 결국 빙하 같은 거 녹는 거 이런 거 보더라도 이제 검증이 되는데 이러면 이제 인류가 정말 이제 위기다. 이제는 그러니까 지금부터 행동을 하자. 이게 이제 메시지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스트라이크라는 게 이게 보통 데몬스트레이션 시위를 할 때 쓰는 그 굉장히 극단적인 수단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지금 툰베리가 극단적인 수단을 쓰겠다라는 거죠. 실제로 뭐 한 105개 나라에서 뭐 1,660개 정도의 장소에서 이제 이런 스트라이크 학생들이 실제로 금요일 날 학교 안 나가고 우리나라에서도 참가했는데 우리나라에서 했었고요. 아까 그 화면에도 잠깐 비치던데요. 그러니까 전 세계적으로 이런 활동들을 하면서 이제 그것들 자체를 이제 하나의 이제 스트라이크로 본 거죠.
옮기기는 쉽지가 않은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는 어떤 메시지를 줄 수는 있어도 이게 자본과 관련돼서 그러니까 기본에 흐르는 게 어떻게 보면 맞아요. 지금 현재 존재하는 것은 뭐 트럼프가 파리 기후협약 탈퇴하듯이 필요에 의해서 그건 뭐 강한 자가 버릴 수 있을 정도의 선택사항이라는 거고, 그리고 아시다시피 자본주의 구조 속에서는, 그러니까 그 자본주의의 가장 근본적인 데는 기독교가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모든 것을 만들고 인간에게 그것의 사용권을 대리 부여한 거고, 그래서 대량 생산, 대량 파괴가 이루어지면서 자본주의가 만들어졌고, 동아시아에는 자본주의가 만들어지기가 어려운 구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상황에서 사실은 이렇게 소녀가 아니면 학생들이 등교 거부를 한다고 해서 해결될 것 같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동아시아적 해법 아니면 불교적 해법, 관계성 속에서 상생의 문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제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맥락으로 보면 사실은 이제 그것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이게 환경 문제가 그러니까 지금의 문제가 아니에요. 환경 문제는 미래의 문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현재 뭐 환경 파괴와 관련되어 있는 뭐 여러 가지 활동들이 있지만 그것들이 실질적으로 미치는 결과라고 하는 거는 미래의 문제인 거고, 다만 이제 그 미래의 문제가 지금 우리가 어떤 업을 짓느냐에 따라서 다른 과보로 올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지금 어떤 업을 지어야 되느냐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 현재의 업이라고 하는 부분을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거예요. 툰베리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역사적으로 이제 조금 그 보면 그 근대, 그러니까 이게 저는 스님 말씀을 이제 학문적으로 좀 논의를 심화해 보면 그 근대가 시작되면서 특히 이제 그게 산업사회하고 이제 동반되는데, 근대라는 게 이게 그 단절이거든요. 관계의 단절성. 그리고 그러니까 자연과 인간의 단절. 그리고 그 아까 거기는 이제 기독교 세계관도 물론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연은 인간이 마음껏 이용하고 정복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대상, 정복의 대상. 그게 마치 산업 그 전기기관이 발명이 되면서 아프리카 막 이런 아메리카 이렇게 발견이 되고 나서, 그리고 진출해서 전부 파괴를 해서 이제 착취를 해서 갖고 오잖아요. 그때부터 저는 본격적으로 이제 이게 산업화도 시작됐고, 반대로 거꾸로 얘기하면 이제 환경은 극도로 이제 거기서부터 악화가 되기 시작했거든요. 그래서 지금에서 이제 해법은 아까 스님이 동아시아 얘기도 하셨지만 자연과 인간이 단절되는, 대립되는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불의의 관계다. 자연과 인간은 같이 가야 되는 연결된 관계다. 이런 세계관 혹은 그 가치관, 이런 것들이 이제 다시 이제 좀 복원될 필요가 있고, 그것이 복원될 때 사실은 이제 인간들은 그렇게 행동을 하기 시작할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박쌤이 얘기한 미래의 업으로 이제 정착이 돼야 이게 변화가 좀 생기지 않을까. 물론 스님 말씀처럼 그 효과가 얼마나 클까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는 있지만, 어쨌든 우리 근대라는 것도 인간들이 만들어내고 지어간 거거든요. 해결책 역시도 저는 인간이 만들어가 해결을 해나가야 되는 거죠. 아니, 자본주의의 한계에 봉착했다고 하지만 사실 그 이상의 다른 대안을 찾기도 어렵고, 또 어떤 그렇죠. 학습 효과가 있다라고 저는 얘기하고 싶냐면, 그러니까는 지금 대항해 시대 이전에 동아시아가 훨씬 문화적으로도 높았고 경제적으로도 풍요로웠었는데, 실제로 그게 대항해 시대, 방금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대항해 시대하고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급격하게 바뀌었거든요. 그러니까 파괴 한쪽이 이긴 거예요. 공존이라는 가치 쪽에서 무언가 해결하려고 했던 건 졌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선택했을 때, 게다가 지금 이제 중국도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중국이 가장 많은 환경오염을 시키고 있어 라고 서구들이 얘기하니까, 너네가 벌써 다 했고 우리는 이제 따라가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는 스톱할까? 그게 아마존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아마존을 전 세계의 허파, 뭐 지구의 허파 이렇게 해서 개발 안 했으면 좋겠어. 아마존 사람은 어떻게 살아? 우리는 그러면 맨날 그렇죠. 아마존의 눈물같이 살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그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사는 쪽에서 먼저 내려놓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 쪽에서 내려놔야 되는데, 사실은 트럼프 같은 사람들도 저렇게 자기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데 이거를 처리할 수가 있겠냐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저는 환경 문제만큼은 이제 그 집단적 규제,
다 이제 효과를 이게 지금 이제 이게 위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이게 뭐 정도의 문제가 대충 넘어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니라 툰베리 얘기처럼 이게 이제 행동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까지 오면 이런 규제가 힘을 발휘할 수 있다. 그리고 국제적 협약들을 지키도록 강제를 하고 이렇게 갈 수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 아까 스님 말씀처럼 그동안은 파괴하는 쪽이 이겼는데 지금은 이런 한계 속에서는 성장의 한계 속에는 파괴하는 쪽이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볼 수도 저는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생하고 공존하고 이게 지금 시대의 코드로 다시 부상을 한다는 거죠. 아니 틀렸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말씀에 동의는 하는데 문제는 지금 트럼프만 같아도 어떻게 보면 가장 많은 중국과 더불어서 가장 많은 환경을 파괴하고 있는 나라가 이제 표가 좀 잘 안 나올 것 같으니까 좀 불리한 것 같은데 그러면 나는 배째들 너네가 어떻게 할 거야? 사실 그 말이거든. 그렇죠. 그렇죠. 너네가 나를 제재할 수 있어? 제재할 수 있으면 제재해봐. 지금 그러고 치고 나가버린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힘이 없는 입장에서 처리가 가능하냐? 물론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놓고 있자라는 뜻으로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저들이 스스로 문제를 일으킨 사람들이 더 방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이 좀 더 책임의식을 가져야 된다. 결국은 그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의 문제가 아주 근본적인 문제인 것 같은데 우리 불교 또는 다른 종교 또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문화적으로 환경 문제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하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차이원 스님 이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환경을 바라보는 인식 문제. 예. 환경과 관련해서 동아시아나 불교 같은 경우는 불교는 기본적으로 생명 존중의 가치 속에서는 환경을 파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뭐 그렇죠. 연기법이든 뭐든 다 필요 없고 일단 생명을 존중하고 나랑 대등한 가치로 인정을 한다라고 해버리면 그거는 파괴 대상이 될 수는 없고 조화 대상이 되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최소 소유라는 쪽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꼭 그러니까 최소 소유가 정당한 거야 하는 게 아니고 필요하지 않은 소유에 대해서는 방기하는 것이 옳아라고 하는 게 불교적 관점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불교가 최대 강점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동아시아도 주역 같은 경우는 대대법 그래서 서로 관계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관심을 가져요. 그렇다 보니까 제가 늘상 이런 얘기 나오면 동양 사람과 서양 사람의 가장 큰 차이 되게 재밌습니다. 뭐가 있냐면 산수화 속에서는 산이 크게 그리고 자연은 조그맣게 그리고 자연을 굉장히 크게 그리고 그럼 사람이 없느냐? 사람들을 다 조그맣게 그려요. 그리고 뭐라고 나오냐면 곽희 임천고치 같이 이렇게 동양화에 대해서 어떻게 그린다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보면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사람을 안 그리더라도 나룻가라든지 이런 걸 그려서 인적이 있다는 걸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람의 초점을 맞추지만 그것은 자연 속에서의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이제 모나리자 그림을 보면 모나리자는 이렇게 여권 사진 같이 나와 있는 거죠. 인물이 크고 하지만 배경을 자세히 보면 거기에 자연들이 굉장히 소소하게 그려져 있어요. 그런데 이 전통이 지금까지도 내려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이나 동양 사람한테 카메라를 주고 사진 하나 찍어주세요. 그러면 배경을 무조건 넣어야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작게 나오고 에펠탑 앞에서 찍으면 에펠탑이 무조건 다 나와야 돼요. 사람이 차라리 반신이 잘리더라도 이게 어떻게 보면 좋아하거든요. 그런데 서양 사람한테 카메라를 맡겨서 찍어달라 하잖아요. 그럼 모나리자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을 너무 극단적으로 생각하는 그러니까는 신이 의도적으로 만든 인간 신의 입김이 들어가 있는 인간과 자연은 편차를 완전히 경계를 걔네는 거버리는 거고 동아시아 전통이라든지 불교 전통에서는 이것을 대등관계로 보는 거죠. 단지 약간의 차이는 존재해. 그래서 같이 가려고 한 거고 문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충분히 이걸 통해서 해소는 할 수 있지만 무슨 문제가 벌어졌냐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행동하다가 훅 갔다는 거죠. 동양이 완전히 밀렸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 다시 이 문제가 서구가 자기네들이 이제 힘드니까 지금 환기해주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끼리만 있었으면 이 환경 문제가 그렇게까지 환기 안 됐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아직도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이제 그 근대성이라는 게 바로 이제 근대적 주체거든요. 그러니까 개인과 국가와 자본 이게 이제 근대성의 핵심이거든요. 결국
그 세 가지의 공모가 사실은 이제 이 환경 문제의 주범인 거죠. 그 스님 말씀이 그래서 이제 보완을 좀 하면 결국 이제 서구의 그런 이제 그 세계관 그것이 바탕에다가 근대가 되면서 이게 확실해진 거예요. 이제 확실하게 공모 관계가 이제 만들어져서 가속력이 붙어버린 거죠. 그래서 환경이 급격히 이제 악화되는. 그렇군요. 네. 그 박 교수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환경을 바라보는 어떤 불교적인 시각. 저번에 그 동물권 편 얘기하면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간, 지금 어쨌든 결국은 이제 주체, 그러니까 자본주의도 결국은 인간의 탐심이 핵심 동력인 거고, 그렇다면 이제 인간을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게 제일 핵심일 텐데, 제가 그때 동물권 편에서 그런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요.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의 일부인데 굉장히 위험한 동물, 위험한 일부였죠. 그러니까 전체를 파멸로 막 이끌 수 있는 굉장히 위험한 인간이다라고 그때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이제 그 부분을 좀 우리가 기억을 다시 한번 떠올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뭐 환경과 관련해서 할 수 있는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실 너무 심각하게 훼손시켜놨기 때문에 이거를 과거처럼 똑같이 복원시킨다라고 하는 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해요. 결과적으로 이거는 얼마나 지연시킬 수 있을 것이냐의 그렇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서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되어 가는 속도를 얼마나 지연시킬 거냐. 이 부분을 노력을 해야 되고 그리고 사실 이게 시간이 지연이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적응할 수 있는 어떤 계기들을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렇죠. 인간이 그동안 역사를 본다라고 하면 시간이 지연되는 만큼 적응할 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데 지금 현재 그 적응할 수 있는 기간을 설정하기도 힘들 만큼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으니까 이거를 좀 지연시키자라는 거죠. 그 제가 얼른 생각나는 게 그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게 있죠. 그 연력학 제2 법칙인데 총 에너지 총량은 똑같지만 가용한 쓸 수 있는 에너지는 점점 시간이 지날수록 줄어든다는 거죠. 그래서 혹자는 이 엔트로피의 법칙이 결국 종말론을 얘기한다. 언젠가는 다 에너지 평형 상태가 돼서 쓸 수 있는 에너지가 고갈될 거다. 뭐 이런 얘기까지 한답니다. 이 교수님은 어떠세요? 네. 저는 두 가지 측면을 얘기하는데 어쨌든 인간의 위상 이제 뭐 제가 이제 최근에 공부한 루마는 인간이 이제 그러니까 인간이 보통 주체고 또 인간 사회가 그 중심이고 자연이 이제 환경인데 생태계 혹은 체계 이런 건 자체로 그 자정을 하고 인간이 그 환경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중심에 있고 이제 환경이 둘러싸고 있는 이런 이제 구도를 갖고 있는데 그게 역전돼 있다는 거죠. 자연은 그대로 그냥 목목자락 스스로 그러하게 움직여요. 거기에 인간이 객인 이런 관계로 관계 설정이 좀 바뀔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 있고 그다음에 이제 박 선생님 얘기하신 얘기를 좀 연결을 하면 그러니까 보통 지속 가능한 발전했을 때 서스테이너블한 뭘 지탱하느냐 혹은 지속하느냐 결국 경제 발전 혹은 그렇죠. 인간 사회 발전을 지속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박 선생님 말씀에 이제 이으면 이게 이제 생태계의 그러니까 지속 그거는 이제 생태계는 또 이제 아까처럼 자기 복제 혹은 자기 자정 능력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걸 렉 엔트로피, 그러니까 엔트로피를 줄여가는 이런 능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걸 이제 그렇죠. 축소하고 단순화시켜내는 힘을 갖고 있다고. 그걸 자기 자정 보건 능력인데 그런 것들을 믿으면 서스테이너블한 것을 인간 사회 혹은 발전을 서스테이너블한 게 지속하는 게 아니라 생태계의 자정 능력, 보건 능력을 지속시키고 지지해주는 그런 방식으로 이제 변화가 돼야만 이제는 그럴 때가 됐다라는 거죠. 아까 엔트로피 얘기를 해서 좀 전문적인 얘기를 꺼내서 마저 말씀을 드리면 소위 이제 소산 구조라는 게 있는데 디서페이티브 스트럭처라는 건데 계속 이제 에너지가 고갈이 되지만 그걸 잡아가지고 다시 에너지화 해주는 구조들이 있죠. 뭐겠습니까? 대표적인 게 나무. 그렇죠. 그죠? 흩어지는 태양 에너지나 물 이런 걸 통해서 다시 에너지화하는 거.
이제 우리가 어차피 불교 시사 토론을 하고 있으니까 그 뭐니 해도 모든 종교 중에서 뭐 불교가 가장 생태적이고 친환경적이라는 우리가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이게 뭐 근거 없는 자부심인지 모르겠는데 초기 불교 교단 출가자 생활 지침만 보더라도 굉장히 그 친환경적이고 생태 친화적이고 뭐 이랬던 걸로 보이는데 스님 어떠세요? 초기 불교의 교단에 사의라고 하는 네. 건데요. 그래서 이제 지금도 그렇게 수계 때 고지가 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최소 상황에서 당신은 이러한 환경에 처할 수 있어. 그게 이제 의식주와 관련해서 분소의, 그러니까는 다 떨어진 누더기를 입어야 될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그 다음에 걸식, 그러니까는 그냥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절이나 집에서 먹는 게 아니고 그냥 닭발에 의지해서 먹을 수 있어. 그 다음에 이제 나무 밑에서, 절에서 자는 게 아니고 나무 밑에서 수하자라고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약은 최소의 약, 그게 진기약이라고 예전, 요즘으로 얘기하면 뭐냐면요. 요즘 얘기는 아니고 좀 지나면 똥술 뭐 이런 거. 그렇죠. 조금 이렇게 저급할 수도 있는데 대충 알아들으시면 이게 다 오래되신 분들. 된장 바르고 뭐. 네, 뭐 그런 것들 정도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최소의 기준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은 집착을 여의고, 불교의 목적은 소유의 문제는 아니고요. 사실은 집착의 문제예요. 그래서 집착을 여의고 당신이 추구하는 깨달음과 자유를 얻을 수 있어.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결국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과 소유의 문제만 어느 정도 해결되면 그럼 환경 문제는 뭐 저절로 되는 거죠. 그래서 전에 사실은 재밌는 영화가 있었어요. 지구가 멈추던 날, 혹시 보신 분 계시는지 모르겠는데 키아누 리브스 나오는 영화인데요. 지구가 위험하대요. 그래서 외계인들이 이렇게 회의를 했대요. 그래서 키아누 리브스를 약간 특사 비슷하게 보냈는데 지구가 위험한데 해결하는 방법이 뭐냐면 인간만 드러내면 이라고 하는 거 있어요. 그래서 그걸 실행하려고 했었던 그런 이야기도 있고, 그건 영화 얘기고, 다큐에서도 그런 게 있었어요. 인간이 사라지면 환경이 얼마만큼 복원력을 빨리 가지는지, 환경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이제 해봐야 될 거는 인간이 파괴한다라고 하는 거. 그리고 저는 거기서 이어서 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인간을 위한 지금 환경을 생각하고 있다. 결국은. 그래서 또 다른 이기심. 그러니까 인간이 환경을 파괴한 것도 결국 자기들이 잘 되기 위한 거였었고, 지금 환경을 생각하는 것도 아까 박 선생님 말씀처럼 미래 우리가 상태가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지금 국민연금을 적게 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결국 이렇게 받다가 나중에 나라가 끝나는 거 아니냐. 지금 그 얘기라서 저는 사실은 좀 슬퍼요. 왜냐하면 자연을 위한 자연이라는 생각도 이제는 한 번 정도 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존의 지혜를 찾기 위해서 이제 아까 이 얘기를 한 건데, 그러니까 대율정에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시는 비구가 되기 위해서는 이 사의법에 의해서만 오로지 살겠다. 이 서약이거든요. 그럴 때 비구계를 주는 거죠. 저는 이제 계산을 해보면요. 그러니까 그 수화상암, 진기약 이런 생활이라는 게 거의 자연을 거의 훼손을 안 시키는 겁니다. 인간과 어쨌든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자연의 괴롭힘을 당하고 계죠. 그 정도 상황이 되면 아니, 그래도 자연을 괴롭히는 게 아니라 자연을 굉장히 괴롭힘 당하고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수행에 필요한 최소한의 이제 조치는 취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공존하는 이런 지혜, 이걸 어쨌든 찾을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이게 결국 뭐 환경 파괴라고 하는 것도 사람이 하는 거고, 사람의 어떤 의도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 걸 텐데, 그 의도는 뭐 당연히 탐욕심이죠. 탐욕심이 없이 무슨 환경 파괴를 할 이유가 없고, 결국 다시 이제 부처님 말씀으로 돌아가면은 감각을 절제해야 되는데, 감각을 절제할 줄 모르고 계속 감각을 추구하게 되니까 감각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과도한 자연의 이용 행위가 일어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자연 파괴가 일어나는 건데,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이제 한자로 사욕고행, 그러니까 욕심을 버리고 뭐 일부러 좀 불편함을 좀 자초해서, 조금 불편함을 자초해서 살아야 한다. 뭐 이런 말도 있고, 또 결국 환경의 위기는 마음의 위기다. 뭐 이렇게 또 표현도 하시고요. 아니, 초점을 이제 발전이라든지 편리에 두지 말고 행복에 두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인간의 어차피 목적은
그러니까는 더 좋은 집, 뭐 더 많은 재산 이런 거지만 결국은 행복이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그 행복의 기준점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환경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거지. 기업을 운영하는 사람이나 뭐 아니면 대규모의 자본을 가진 사람에게 너희가 그것을 놓고 아까 젊은 소녀가 얘기하듯이 그런 식은 사실은 타당하지 않고 행복에 대해서 좀 더 재설정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꼭 가진 것이 행복한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소유를 줄이는 것이 불행한 것도 아니야라는 거에 대한 어떤 적절점들이 서야 돼요. 그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 중에 하나가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그것을 이제 경제적 차원에서 실현을 하는 것. 그러니까 삶의 어쨌든 생존의 문제는 해결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생존을 해결을 하고 그 속에서 이제 미국의 행복을 추구하는 건데 그 생존의 문제가 이제 경제의 문제인데 지금 현재 이제 자본주의 그 대량 생산, 대량 소비, 욕망 부풀리기 이런 식으로 가는 흐름들을 어떻게 이제 좀 줄여갈 것인가 그런 점에서 이제 뭐 제가 이제 불교 경제학 슈마흐라고 있습니다. 슈마흐의 이런 이제 중간 기술을 이용하자 이런 게 불교식으로 굳이 얘기를 하면 이제 소욕지족으로 살자 이런 이제 흐름하고 이제 연결이 되죠. 예. 예, 이제는 친환경이 아니라 필환경이라고 하죠. 결국 이제 중요한 것은 백마디 말보다 이제 실천의 문제일 텐데, 우리 불교계에서는 2018년도부터 녹색 사찰을 지정하는 캠페인을 벌이고 있는데요. 아직 내용을 모르는 분이 많을 것 같아서 박 교수님 좀 소개해 주실까요? 뭐 대표적인 환경운동 단체죠. 불교환경연대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2018년부터 녹색 사찰 지정 캠페인이라고 해서 이제 녹색 사찰 마크를 이제 절마다 붙여주고 있는데요. 뭐 지금 한 9개 정도가 있다고 하는 것 같아요. 이제 그 제일 1호 사찰이 이제 고향에 있는 금륜사였고, 음식물 쓰레기 안 남기기라든지 일회용품 안 쓰기라든지 뭐 이런 다양한 형태의 이제 환경 보호 활동들, 그 다음에 그런 뭐 환경 교육 같은 것들도 하고, 그 다음에 사찰림 조성하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다양한 어떤 녹색 모델, 환경 보호 모델들을 발굴하는 그런 사찰들에게 이제 이 녹색 사찰이라고 하는 것을 지정을 하고 있고요. 여기서 좀 더 그 중요한 장점은 이 녹색 사찰로 지정된 사찰들이 이제 SNS를 통해서 정보들을 공유하고 있대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했던 것에서 이제 어떻게 하면 잘 되더라, 혹은 어떤 것들을 해보면 좋겠다, 이런 정보들을 서로 공유해서 이제 확산시켜 나가고 있는 그런 사업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사찰 쓰레기 문제가 나와서 그런데 이 참 문제죠. 이게 뭐 사찰도 어차피 사회의 일부니까 요것을 뭐 제로 웨이스트 이렇게 영어를 써서 뭐 부릅니다만 뭐 결국 쓰레기 뭐 줄이기, 쓰레기 없애기 뭐 이런 건데, 유 교수님 그 사례를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대부분 스님들이 이제 좀 사회 변화나 사회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좀 예각적으로 실천적으로 반응하는 그런 분들의 사찰. 그런데 여기 이제 금륜사가 1호인데, 금륜사는 이번에 비구니 회장 대신 봉각스님. 뭐 저희 학교에서 이제 한 25년, 30년 가까이 같이 이제 계셨기 때문에 워낙 잘합니다. 그 특히 여기 좀 특징적인 것은 물론 기본적으로 이제 뭐 일회용 컵 안 쓰고 머그컵 쓰고 이런 것들은 뭐 기본적으로 하는데, 문제는 이제 절에서 뭐
떡이라든지 뭐 팥죽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담아가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걸 다 신도들한테 일일이 나눠주려면 비닐봉지만 해도 엄청난 건데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제 빈 가방을 이제 갖고 와서 자기가 그래서 담아서 갖고 가면 쓰레기가 없다 이거죠. 근데 신도들 중에 이제 안 갖고 오면 그 사람들한테 1,000원씩 이제 일종의 환경 부담금을 매겨가지고 그걸 가지고 이제 환경 장학금을 이제 주는 그 실제로 본각 스님께서는 이거 하시기 전에 금융사에서 이런저런 장학 기금을 만들어서 추구했는데 이제 이번에는 환경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환경 장학금을 주는 이런 사례고 그런 점에서 아마 1호 그 사찰로 녹색 사찰로 지정한 것 같고 지금 그 쓰레기 줄이기 운동이 뭐 사찰만의 문제는 아니죠. 이게 그렇죠. 일회용품, 뭐 포장재 이런 걸 줄이자는 운동이 지금 뭐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데 새해인 올해 2020년부터는 대형마트에서 포장용 박스 사용이 전면 금지되죠. 다들 알고 계시죠. 근데 참 재밌는 통계가 있습니다. 뭐 재밌다고 해야 될지 이 조계종 환경위원회의 이제 통계인데요. 전국 25개 주요 사찰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봤더니 일일 평균 쓰레기 발생량이 한 40kg 정도가 되고 그중에서 음식물 쓰레기가 한 반 정도, 한 18kg 정도 되고 재활용 쓰레기가 뭐 한 18kg 이렇게 되고 나머지 쓰레기 이렇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뭐 흥미롭다기보다 좀 안 좋은 소식인데 사찰 일일 1인당 발생 쓰레기량이 1.4kg인데 상당하죠? 쓰레기가 1.4kg입니다. 이게 국민 1인 쓰레기 발생량보다 높다는 거예요. 좀 의아한 조사 결과인데 그 차현 스님 그 사찰에 계시니까 사찰에서 이렇게 쓰레기가 많이 발생하는 뭐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게 많이 또 주의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살아보면 스님께서? 바로 느끼죠. 아. 이유는 뭐냐면요. 분리수거가 철저하게 될 수 없는 구조라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유리병 같은 거를 누가 이렇게 가지고 왔어요. 음료수 같은 거 담은 거 가지고 왔어요. 그걸 어떻게 처리할 거냐는 거예요. 그거를 차로 실어서 내가야 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안 하던 식으로 되오다 보니까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분리수거도 그러니까 했을 때 처리하기도 어렵고 분리수거 의식도 상대적으로 떨어져요. 네, 떨어져요. 그리고 아마 음식물 쓰레기 같은 경우는 사찰은 다 이제 비료나 뭐 이런 식으로 뿌리면 되니까 그거는 아마 문제는 별로 없을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어떤 문제가 있냐면은 이제 처리하기 힘든 게 뭐 종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다 처리하기 어렵거든요. 물론 저는 플라스틱 사용을 종이로 바꾸는 게 과연 타당하냐에 대해서 생각 많이 하거든요. 지금 요즘 갑자기 제주가 막 올라가고 이렇게 되는 게 그럴 것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종이도 나무를 베야 되고 또 다른 그렇죠. 환경 파괴가 돼요. 결국은 이거나 저거나 엎어치나 매치냐지 꼭 플라스틱보다는 종이가 더 오라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좀 웃기는 얘기예요. 좀 더 한 번 더 따지고 하면. 그리고 지금 여기서도 뭐 유리병을 사용해요. 뭐 텀블러를 사용해요. 마찬가지예요. 종이는 어느 정도, 종이나 플라스틱은 어느 정도 있으냐면 없어지기라도 하지 유리는 이거는 진짜 그렇죠. 유물입니다. 유물. 플라스틱은 안 없어지죠. 플라스틱도 아니, 상당히 오래되죠. 플라스틱도 이제 예, 맞아요. 좀 분해되는 거 플라스틱을 만들어지긴 했어요. 쓰면이라는 맞아요.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찰 안에서는 해결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큰 절은 오히려 분리수거를 하면 정부에서 가져가요. 그러니까 월정사 같은 데는 분리수거를 합니다. 하지만 작은 절 같은 경우는 그걸 정부에서 가져갈 수도 없고 그 스님이 차로다가 계속 실어 나를 수도 없고 일단 이런 거리상의 문제들이 제약이 또 있겠죠. 이런 그렇죠. 문제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렇군요. 이 박 교수님 그 정토회에서 하고 있는 그 에코붓다의 빈그릇 운동 예. 그 사례를 한번 좀 말씀해 주실까요? 뭐 바로 공양 정신에 입각해서 이제 빈그릇 딱 보면 느낌이 오시죠? 그러니까 음식물 안 남기기입니다. 뭐 대중화에 성공했던 대표적인 운동 사례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종교계 학교, 뭐 군대, 기업, 지자체 뭐 이런 데에서 한 170만 명 정도가 이제 동참을 했다. 뭐 이게 2007년 기준이니까 사실은 꽤 오래됐죠. 에코붓다는 사실은 이제 정토회 뿌리예요. 그러니까 정토회가 이제 맨 처음에 포교당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법륜스님 포교당으로 시작을 했고 이제 88년에 한국불교 사회교육원이라고 하는 이제 단체로 시작을 하는데 이게 94년에 한국불교 환경교육원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이게 2005년에 이제 사단법인 에코붓다라고 해서 본격적으로 환경운동을 알리는 단체로 시작을 한 데서 90년대 초부터 한국 사회의 환경 문제를 제기하고
이제 아까 스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제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어떤 불교적 가치관을 토대로 해서 적극적으로 환경 운동을 펼쳤던, 그리고 특히나 이제 환경 교육과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했던 단체가 이 단체고요. 빈그릇 운동은 사실 2004년부터 시작을 했고 그 전에 이제 쓰레기 제로 운동이 이제 99년부터 시작이 되죠. 근데 쓰레기에 대해서 되게 재밌는 해석을 하더라고요. 이게 뭐냐면은 자신의 삶을 되돌아볼 수 있는 성찰의 장치다. 왜냐하면은 내가 어떤 쓰레기들을 만들어냈는지를 보면 내가 뭘 썼는지를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소비 중심적인 어떤 삶의 방식들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울이 쓰레기다라고 해서 이제 좀 적게 쓰고 적게 입고 뭐 이런 방식의 이제 그런 운동들을 전개했던 단체들이긴 합니다. 아, 오늘 또 새로운 사실을 법륜 스님에 대해서, 정토에 대해서 알게 됐네요. 이제 우리가 또 특히 이제 불교계에서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이제 방생 문제죠. 예. 이제 생명을 살린다는 게 이제 본래의 취지인데, 이게 아시다시피 외래종 물고기나 외래종 거북이를 잘못 강에 풀어주면은 오히려 이게 다른 생물에 대한 살생의 원인을 제공하게 되고, 그래서 최근에 아니라 거의 절멸이죠. 절멸. 예, 절멸. 그래서 최근에는 다양한 방생 프로그램이 이제 생겨나고 있다는데 어떠십니까? 여기에 대해서 좀 해주실 말씀들 없을까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봤던 방생설화들을 보면 이제 일종의 그러니까 웅덩이라든지 구덩이라든지 무슨 뭐 또 물고기가 물이 말랐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생명체를 구해주거든요. 근데 그 구해주는 생명체가 나중에 이렇게 보온을 해요, 반드시. 예,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그 불교의 보온 개념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그래서 이 방생을 하면 이게 이제 그 반대급부로 이제 자기한테 복이 오고 보온이 오고 이런 이제 개념으로 발전을 하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좀 해봅니다. 아니, 저는 방생을 부정적으로 보는 게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에서 보통 방생하는 대상은 대부분 미꾸라지입니다. 99.99% 미꾸라지입니다. 그래서 미꾸라지는 억마리를 풀어도 환경을 오염시킬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뭐 거북이를 풀었어요, 뭐를 풀었어요. 그 대부분 불교 아닙니다. 그러니까는 뭐 무속적 행위를 하거나 이런 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거지, 불교는 절대 그렇게 할 수 없. 그리고 이게 방생의 의미를 기본적으로 좀 이렇게 정리할 필요가 있는데요. 대승불교에서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서 그 아픔을, 그러니까 생명 존중에서 나타난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게 동아시아 전통으로 넘어와서는 용이 될 수 있는 어떤 대상을 풀어주면, 지금 방금 유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보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고기 중에는 수염난 물고기가 더 높은 가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미꾸라지, 그러니까 잉어가 용되면 이제 등용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게 되는 거고요. 사실은 그게 타당한 얘기는 아닙니다. 이유는 뭐냐면 대부분 이렇게 수염이 있다는 거는 더러운 물 바닥 쪽에서 살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렇죠. 눈이 태화되고 이제 그 촉수로다가 먹이를 감지하는 그런 그런 물고기들이거든요. 그런데 예전 전통에서는 수염이 있다는 거는 남성, 그 다음에 영험함, 뭐 이런 것들을 상징해서 이제 용이 될 거야. 그리고 거북이나 이런 것도 그런 개념 속에서 용되는, 그래서 약간의 생각들이 다르긴 하지만 지금 이러한 전통 속에서, 그러니까 불교가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정도로는 사실은 환경 파괴가 안 돼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이 이거를 빌미를 잡아서 자꾸 환경 파괴가 된다라고 하고 불교의 일부분들이 여기에 부안해동을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물론 이제 본질적인 의미에서 자비의 실천으로서의 방생이라고 하는 거에서 뭐 전적으로 찬성을 하고 적극적으로 더 실천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제 유 선생님 말씀하셨던 그 보은이라고 하는 부분하고 연결되면서 이게 방생이 일종의 기복이 돼버린, 그러니까 방생이라고 하는 것이 기복신앙의 대표적인 신앙 형태로 돼버린 거, 이 현실은 조금 다시 생각해봐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기는 해요. 아니, 그 부분이 없으면 종교가 작동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는 의로와서, 안 그러면 무조건 너를 위해서라고 하는 것은 그거는 부모 자식 간에도 작동하기는 쉬운 게 아닐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어떤 전통으로 내려온 거를 기복이니까 문제야라고 하는 거는 조금 그런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들어서 제가 깜짝 놀란 거는 인간방생이라는 개념을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아원이나 양로원 같은 데고 인간은 방생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그건 인간 존엄성을 무시하는 아주 그렇죠. 그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방생이라고 하는 거는 갇혀 있지만 나보다 하열한 것을 내가 풀어주는 게 방생인 거지 어디 인간을 방생 대상 그거는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뭐 라면 몇 박스 갖다 놓고 뭐 쌀 몇 부대 갖다 놓고 사진을 찍고 이거는 거의 뭐 도끼 만행급의 사건이고 그거는 불교의 본질을 흐리는 사건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교 환경위원회에서 새로운 이제 방생의 문화로서 버드나무 방생법회를 열고 있다는데 그 취지는 그렇습니다. 자리리타적 방생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은 이런 거죠. 수질 정화에 도움을 주고 물고기와 새들한테 산란처를 제공하는 버드나무를 심는 이 활동인데 그 밖에도 뭐 생물 다양성 보존을 위한 활동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고 그러는데 이걸 과연 이 방생의 범주에 넣을 수 있는지도 좀 의문이고 그래서 일종의 이게 생태 방생 뭐 이런 개념인 것 같기는 한데 사실 이것도 방생 개념으로서는 타당성이 없어요. 방생은 죽어가는 생명이고 그 죽어가는 생명의 어떤 개념에는 영혼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불교에서는 식물에는 영혼이 없다라고 봐요. 그러니까 식물에 영혼이 있다라고 보는 건 자인화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방생 범주로 보면 이분들은 지금 자인화교예요. 불교가 아니고. 조금 좀 얘기를 좀 바꿔봐서 또 불교 관련된 환경 문제를 얘기하자면은 얘기 안 할 수 없는 게 대형 불사죠. 대형 불사. 대형 불사 하자면은 당연히 우리 큰 절들이 산내에 있기 때문에 산림 파괴가 안 될 수가 없고 참 이런 대형 불사 현상도 그 사찰에서 최근에 나온 현상인 것 같아요. 그 예전에 그 절들은 그렇게 무슨 대형 불사를 하고 그러진 않았던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엔. 예전에는 뭐 이런 얘기도 있죠. 절 주변에서 스님들께서 뗄나무를 구하기 위해서 뭐 나무까지 하나를 자를 때도 반야신경을 외우시고 이렇게 뵀다고 하는데 그런 정도로 이제 자연에 대한 배려를 했다는 것인데 지금은 시대가 바뀌어서 그러니까는 예전에 같으면 뭐 한 방에 여러 사람이 쓰지만 지금은 한 방에 여러 사람이 들어가라 그러면 아예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까 월정서 교구장 스님이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은 아무리 방을 많이 만들어도 방이 부족한 시대.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다 따로따로 방을 원하니까 대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대방위에서 뭐 한꺼번에 들어가 이런 거는 불가능한 상황이고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찰이 대형이라고 생각하지만 도시에 비하면 이거는 미소한 거고요. 그러니까 도시가 그렇죠. 대형화된 거에 비하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도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공간 면적에 비해서 사찰 공간 면적이 지금도 적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지금 커 보이는 건 맞아요. 그렇지만 절대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거는 지금 이것을 크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옆으로 우리가 이제 전통적으로 이제 산이 높은 데서는 옆으로 건물을 짓는다라고 하는 풍수지리의 기본 관점 때문에 옆으로 넓게 지어서 그렇지 그런 정도를 가지고 환경을 파괴한다 그러면 어떤 식 개념이 가능하냐면 그냥 자연에 맡기고 철수해야죠. 철수해야죠. 스님 이 부분은 어떠세요? 사찰에 계시니까 이게 이제 전통 사찰이라는 게 무슨 문화재 지정이 많이 돼 있고 주변에 사찰님들도 뭐 천연기념물로 보호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런 스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불사를 안 할 수는 없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그 전통적인 어떤 문화재들이 파괴되는 그런 문제는 없으신가요? 아니 그런 부분들도 존재는 하죠. 존재는 하는데 간접적으로도 영향을 미칠 거예요. 지금 사찰림이라는 개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찰 주변에 숲이 좋은 거예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스님들이 계속 지켰어요. 숲을. 그렇죠. 숲을 지키는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뭐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스님들이 실제로 산 위에 이렇게 가서 나가서 아침에 지키는 게 일이에요. 산감 뭐를 지키시?
그냥 숲을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 화재 뗄나무나 같은 거. 이런 걸로 계속 배가는 벌채. 거예요. 사람들이 끊임없이 가져가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숲이라는 생각을 하지만 사실 저 어렸을 때만 해도 우리나라가 녹지가 거의 없었죠. 산은 그냥 민둥산이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단기간에 녹지에 성공한 아주 기념비적인 나라가 우리나라거든요. 그렇죠. 네. 그렇게 생각해 보면 그때 존재했던 숲은 사실 사찰과 관련된 숲 외에는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지키려는 노력들을 해서 지금 사찰숲이 존재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 불편해서 조금 늘리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기에는 좀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을 보호하는 자연을 보호하는 게 인간이 어느 정도 이상의 삶을 영위한다라는 게 전제 조건이 돼야 되지 자연을 위해서 자연을 보호하는 정도까지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해요. 숲으로 둘러싸이는 사찰들 같은 경우에 사찰이라는 대형 불사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계속 무언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공간인가 그렇지 않은가라고 하는 부분을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 있고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이제 스님 말씀하신 그대로 도시가 훨씬 더 이제 환경 파괴적인 부분이 있기는 하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찰도 좀 고민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불사를 하면서 이 건물이 어떤 용도로 어떻게 쓰일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좀 계획을 하고 그 용도에 맞춰서 적절하게 짓는 그런 부분들은 좀 고민을 할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지금 이렇게 논의가 되고 있는 게 아까 방생 문제도 그렇고 한 번 더 생각해 보면 친환경적으로 하고 그걸 너네가 좀 더 계산하면 되지 않겠니라고 할지 모르지만 그냥 친환경 아니고 한옥으로만 지어도 일반 맞아요. 양옥집보다 단가가 훨씬 더 많이 나와요. 예, 그런데 맞아요. 거기에 친환경까지 들어가고 뭘 계산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아방궁급으로 들어갑니다. 아니 진짜예요. 맞아요. 양옥하고는 예.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시멘트 건물하고는 비교가 안 되는 돈을 들이면서 불편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존재해야 돼요. 그걸 다 맞출 수 있으면 좋지. 물론 돈이 엄청나게 많으면. 근데 그거를 해당 사찰에 경영을 해야 되는 입장이라면 그걸 무진장 돈을 들일 수는 없어요. 그리고 또 다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게 만약에 신도들이 후원한 돈이야. 그러면 환경 조금 더 하려고 그 생각은 당연히 나오겠죠. 거기에 몇 배를 갖다가 넣어야 돼. 그러면 그 신도들 입장에서는 그게 동의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좀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렇군요. 단순히 그냥 생각할 때는 저 숲에 있으면서 왜 숲에 오염 오는 건 맞아요. 그건 뭐 100%입니다. 인간이 안 사는 것보단 당연히 오염된 거죠. 하지만 그렇게 오염원이기도 한 동시에 거기에 그 절이 없다면 그 숲의 효용성 자체가 떨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인간들이 거기에 접근하겠어요? 그냥 원시림으로 다 길도 없어. 그러면 거기에 누가 가겠어요? 거기에 절이 있고 그걸 통해서 숲도 사는 거죠. 그보다 더 큰 코드는 어쨌든 이제 이 환경 위기죠. 아까 환경 재난 수준에. 그러니까 거기에 이제 불교도 동참하는 모습을 좀 보여야 되고 특히나 이제 우리는 수행의 종교니까 좀 모범을 보이자라는 그런 좋은 취지에서 이제 나온 얘기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끝으로 우리 불교가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적극적으로 역할을 하려면 뭐 어떤 것들이 이루어져야 할지 한번 얘기해 볼까요? 박 교수님 어떠세요? 젊은 친구들한테 노력한다라는 얘기 하면서,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미래를 꿈꾸면서 툰베르도 사실 그렇죠. 자기 미래가 위험하니까 왜 당신들 아무것도 안 하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만, 그러니까 나름대로 나의 미래가 어떨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어떤 그림이 서면 현재의 불편함을 감수를 해요. 근데 나의 미래가 혹은 뭐 지구의 미래가 환경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명확한 이미지가 서지 않으면 현재에 내가 지금 이 불편함을 감수해야 될까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의문불복을 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이게 환경과 관련해서 행동이 구체적으로 실천되지 않는 이유는, 그러니까 환경이 파괴됐을 미래의 모습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우리가 와닿지 않는다라는 그렇죠.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좀 와닿게 하는 작업들, 그게 이제 뭐 결국은 이제 환경 교육이 될 것 같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이 좀 많이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서구 근대의 논리가 우리의 그 사고방식 혹은 생활 양식 이런 것들을 무의식 세계까지 사실은 이제 점거하고 있는 이런 이제 시대에
시대 패러다임 혹은 뭐 저는 발상의 전환 이런 것들을 시키는데 이제 불교가 저는 특효약 중에 특효약이다. 그래서 결국 이제 사람들의 발상과 사유와 태도를 이제 바꿀 때 이게 바뀌어지는 거지, 사람들의 생각이나 이런 게 고정돼 있으면 뭐 아무리 뭘 해도 바뀌어지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하고, 그런 차원에서 불교적 아까 불의의 세계관 연기 뭐 이런 그 것들이 조금 더 이제 그 적극적으로 이제 환경 문제하고 결합하고 또 환경에 대한 대안으로 이제 기획되고 실천되고 그럴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그냥 쓸 때는 이제 자연 하면 이제 뭐 녹색 이렇게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자연이 스스로 그러하다. 그냥 변화하는 게 자연이에요. 동양 철학적 개념에서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놔버리면 자연이라고 해서 우리보다 꼭 더 이렇게 보호돼야 될 필요가 있는 것도 아니에요. 그 자체가 이미 스스로를 보호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좀 더 솔직한 자세에서 인간적 관점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는 생각을 해야 되고, 그중에서 제일 핵심적인 거는 생명 존중하고 화엄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러니까 생명 존중이라고 하는 건 타자에 대한, 그러니까 모든 생명에 대한 존중이라는 개념이 하나가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화엄, 관계성적인. 결국은 우리가 좀 더 먼 것 같지만 결국은 연결돼 있어. 그래서 한쪽이 무너지면 마치 유기체, 우리 몸도 그렇잖아요. 어디 한 군데가 무너지면 절체가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 식으로 관계성 속에 있어라는 두 가지 자각이 있으면, 그리고 그 토대에는 좀 더 솔직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는 우리를 위해서 환경이라는 얘기를 하는 거지, 진짜 환경, 지구를 위한 건 아니야 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솔직하게. 근데 선생님, 그 방금 우리를 위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반론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까 이제 근대성 이런 게 이제 인간 중심이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아까 지금 선생님 말씀처럼 자연은 자기 생산 기능이 있어요. 자기 보건 능력이 있고, 거기에 인간이 과도하게 개입을 하는 게 문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규제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그것도 자연일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시각에서 보면 인간이 개입하는 것도 자연일 수 있어요. 또 다른 자연의 변화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니까요. 그게 굉장히 재밌는 개념이에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침범, 이제 간섭이라고 생각을 보통 개념화하죠. 인간이 자연을 조율할 수 있다는 자체도 문제가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그러니까요. 거예요. 그냥 인간이 스스로 계속, 그러니까는 뭐 종을 개량하고 어쩌고 저쩌고 해도 자연은 더 큰 눈에서 보면 결국은 또 다른 원리들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뿐이지, 그러니까 인간이 자연 위에 있어라고 하는 그 개념이 탈각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그거는 동의합니다. 저는 법의 예,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려보면은 결국 이제 환경 보호라는 게 이제 사람 마음 자세의 문제인 것 같고, 그런 점에서 보면은 결국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탐욕의 절제, 뭐 연기법 이런 말씀이 결국 환경에 관한, 오늘날 환경 보호에 관한 그 말씀으로 그대로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불교의 관점에서 우리가 앞으로 환경을 어떻게 보호해 나갈 것인지 깊이 생각하는 시간이 됐으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붓다 인사이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예,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